네, 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오늘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을 하고 계시는 이수희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바쁘시죠? 예, 바쁘긴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저는 지금 유튜브는 처음이라 예.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. 예, 잘하신 겁니다. 이제 TV의 시대에서 예.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유튜브.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. 앞으로 펼쳐질 유튜브의 시대의 선도주자가 되시는 겁니다. 감축드립니다. 가짜 뉴스에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가짜 뉴스 시비에는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뒤에서 커버해 주실 테니까 걱정 안 합니다.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유튜브 네. 특히 이제 뭐 우리 우파 패널들이 많이 이제 네네. 진출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 네. 이 방담 같은 경우에는 네. 시선을 못 끌 것 같아요. 예. 이게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지 네. 예 그게 시선을 끄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황태순 TV도 뭐 기존에 보면은 초기 단계를 갖다 좀 뛰어넘은 이제 2단계로서 주로 보면 균형감 있는 그런 어떤 분석 또 새로운 어떤 팩트의 발굴 등에 애쓰고 있습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예, 발전하기를. 예. 우선 오늘 뭐 우리 이 변호사님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가서 뭐 기자 간담회에 1시간 가까이 가졌습니다. 사실 지난 1월 15일 이후에 국민들의 모든 시선은 손혜원 의원에 쏠려 있죠. 그렇죠. 자, 법률가로서 보셨을 때 손혜원 의원은 나는 아무 죄 없다, 뭐 이해 충돌된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 이해 충돌이 됐다라 해서 이해 충돌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뭐 범죄다 형법에 그 저촉이 된다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예.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많이들 잘 아시는 거니까. 그렇죠. 하지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지역에 여기 조만간 이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될 거다. 뜬다. 앞으로 뜬다. 뭐 이런 거 사라. 근데 그게 이제 또 묘한 게 SNS로 이렇게 SNS에 홍보하기도 하고 또 상임위에서 홍보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그 애매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외에는 지금 뭐 그 직권남용이라는 거 있죠. 뭐 학예사 그 아버지가 나전 7기 장인인 그분의 딸을 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교류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청탁인데 그걸 그러면 뭐 직권남용, 뭐 강요, 뭐 그런 걸로 의율할 수 있겠느냐,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형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. 이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. 즉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은 의원직 사퇴죠. 의원직 사퇴. 근데 아마 그렇습니다. 우리 이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아주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죠.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면 펄쩍 뛰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, 뭐 불체포 특권은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린 경우가 많았죠. 근데 면책 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애초에 있는 이유가 어떤 그 집권 세력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. 권력을 들이받는 국회의원들도 보호해주겠다는 거거든요. 그런 게. 그게 비록 사실관계가 좀 안 맞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지금 손혜원 의원에게 견주고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저는 제일 큰 그 죄책은 뭐 이게 형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가지고 투기 이용했다는 거죠. 그냥 단순 투기가 아니라 세금을 이용했다. 세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줬다. 국가 예산을 활용한, 정확히 국가 예산을 활용한 이런 걸 갖다가 세금 도둑 세도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많이들 그러시잖아요. 정치인을 도둑놈이다 이렇게 뭐 저 택시 타면 기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도둑놈들이라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런 경우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손혜원 의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
저희 그 황태순 TV 댓글 쭉 달리지 않습니까? 네. 댓글 달리는 부분에 어떤 분이 괜히 눈이 밝으신 분이에요. 야, 이 바보야. 지금 왜 이게 SBS가 사실상 정권에 장악된 지가 언젠데 SBS가 왜 손혜원 의원권 터뜨렸는 줄 알아? 그 다음 점점점 나온 다음에 봐라. 김태우 수사관 문제, 신재민 사무관 문제,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기를 흔드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고,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됐습니다만은 김태우 수사관 말대로 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 가야 되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손혜원을 갖다가 이른바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묘한 음모론도 제기해요. 네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썩 좋아하지를 않아서. 네. 근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그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걸 좀 이슈를 좀 붐업을 시켰어야 하는데 예, 그 대여 투쟁을 제대로 자유한국당이 못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. 예. 예, 특히나 김태우 그 전 수사관의 그 폭로를 작년 12월 31일 날 운영위에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했죠. 그렇죠.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1년 7개월, 1년 8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불러도 안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래도 방어막을 치고 안 나왔는데 부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 세간의 이야기는 그래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참 조국이 말은 잘하더라. 글쎄요, 저는 아니면 또 어떤 혹정을 해. 아니야. 조국이 말을 잘한 게 아니라 뻔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. 면접을 줬어 하고 화를 냅니다. 그날 당일날 제가 오전부터 이제 보고 그때 좀 방송이 있어서 보고 나서 한 오후 2시 좀 뭐 3시쯤 됐는데 제 이제 그 유권자인데 아직 보수 유권자예요.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점심 저녁을 다 다른 분들하고 점심 저녁을 그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하고 먹었는데 그분들이 뭐 그러면은 이제 막 아주 극단의 그 보수주의자냐 그건 아니거든요. 그냥 그 좀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인데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.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. 근데 그게 이제 답답함에서 나오는 우화죠, 막. 그렇죠.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. 지금 정권이 잘 못하고 있는데 아주 또 위선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거봐라가 됐는데 그걸 분지르지를 못해요. 제대로 못한 거예요. 그래서 화가 나서 분통이 나서 저를 붙들고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침 보니까 이제 신재민 사무관은 어떻게 보면 신재민 사무관이 이틀인가 3일 만에 뭐 그동안 뭐 조금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 뭐 목숨을 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조금 뭐랄까 뭐 불씨가 타는 듯하다가 말았고 그나마도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고 왜 네가 그야말로 깝치느냐라는 식으로 지청구로 해버렸고 그다음에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나이 어린 아이가 한마디로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봐서 그렇지 야야 세상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자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아니 여당에서 또 언론에서 뭐 다루지 않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정도 좀 내면은 각기 김태호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신재민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그들이 용기를 갖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특별 그 팀 뭐 그거를 TF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제대로 좀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이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.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나 신재민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 편을 들고 한국당에서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이 두 사람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제 그 이슈화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편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호하듯이 되면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. 이게 진영 논리가 가는데 그 진영 논리에서 한국당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또 중도층이 좀 몸을 빼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. 그렇죠.
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묘합니다. 보면 전체적으로 틀로 봤을 때 100명의 국민이 있다면은 한 35명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보수 성향이고 한 35명 정도가 진보 성향입니다. 40명 정도가 사실 중도예요. 그쵸. 이 중도가 흔한 말로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근데 앞서 우리 이 변호사 말씀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보면 자 봐라 하고 김태우 또 신재민을 옹호하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정쟁으로 빠지게 되죠.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들이 용기 있게 또 한 사람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용기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진실의 얘기를 했다면은 나머지가 또 그것을 실제 파는 것은 야당의 몫이었어야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뭐 저는 비대위원으로 그냥 좀 겉핥기로 본 거니까 이게 결국은 그 구심점 끌고 가는 당을 끌고 가는 리더십 이런 것이 과거에는 카리스마 있게 움직일 수가 있었잖아요. 그런 지도자들이 쭉 있었죠. 당 대표들도 그렇고.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한 2016년부터 당에서 없어진 것이 이런 또 여전히 좋은 뭐 좋다기보다 이런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남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슈를 끌고 가면서 주도적으로 전국을 못 끌고 가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전적으로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과거 뭐 저 신한국당이라던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이 여당일 땐 또 경우가 좀 다릅니다. 그러나 야당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구심점이 있을 때 보면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뭔가 서운을 해줍니다. 대표적인 게 뭐 이회창 총재 시절 또 그 이후에 2004년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표 시절 2004년부터 한 2006년까지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끌었을 때는 그야말로 53전 53승으로 모든 선거에서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근데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. 자, 구심점의 문제인데 이제 구심점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전대요. 전당대. 그렇죠. 전 전대요. 그래서 뭐가 저십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. 좀 보면 작년에 지방선거 있었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7월 17일 날 김병준 비대위 들어섰고 비대위가 7개월, 8개월 되면서 그나마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면 각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의원들이 흔한 얘기로 공부, 즉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가운데 줄 서게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또 한국당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보수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유권자인 것 같아. 보수 유권자. 정작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분들한테는 괴로움이 덜한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괴로움이 덜하다. 이 경제 쪽이나 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, 뭐 탄탄한 중견기업 하시던 분들, 아니면은 이제 증권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,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면 아니면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이렇게 해서 만나면 제일 너무 많이 걱정을 해요. 이러다 나라가 진짜 이게 너무 후진국 되는 거 아니야, 경제가.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냐. 실제 좀 뭐 중견기업에서 그냥 주식 양도하고 그냥 현금 챙기시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지금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또 뭐 실제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 이민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요. 뭐 더한 얘기로 뭐 필리핀도 알아본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. 제 주변은 지금 이제 뭐 다 선진국 쪽이던데.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절절하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이수희 변호사가 만나는 그분들이 아마 우리 사회의 최소한 중상층일 겁니다. 그렇죠. 중상층. 그 중상층을 바라보는 중상층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. 한 부류는 이른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부를 일궈 왔던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즘 귀족 노조라 그래서 그
현재 민주노총, 한국노총 등 해갖고 이분들은 거의 1억대 연봉들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보면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마침 어젠가 그저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집값 하락세가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? 아직도 멀었다. 국민들 서민들이 더 보면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란 즉 뭐냐 하니까 보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중산층, 중상층이 좀 괴롭다. 또 하층은 하층, 일반 중하층, 일반 우리 5단계로 나눴을 때 초보 단계에서는 죽겠다. 지금 아우성 치는데 정작 보면은 위정자들 또 보면 그 현재 우리 사회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희가 돈이 있어서 괴로운 거야. 더 돈을 내놔야 돼.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만 뭐 저는 그 강남에 집이 없습니다. 네. 거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 그 김수현 그 정책실장. 네. 이게 그 너무 단편적인 얘기예요. 네. 지금 저기 그 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얼마나 높아요, 우리나라에. 그렇죠. 이 부동산 가격이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있지만 어느 이상 떨어졌을 때 감당 못할 걸요.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당수의 어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은행 담보 대출을 끼고 끼고 이런 집을 사지 않습니까? 그 이자를 물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져 그럼 그게 터집니다.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래요? 그러니까 이런 정책 시장의 입에서 참 단편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게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.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 그렇죠. 입장에서는. 그렇습니다. 오늘 이수희 변호사 모시고 그야말로 여러 현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만은 또다시 결론은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뚫어질 아직 방법이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우리 이수희 변호사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앞서 이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약속했습니다. 자주 나오셔서 우리 황태순 TV 애청자들에게 좋은 말씀 또 보면 리걸 마인드를 갖다가 좀 리걸 마인드 법률가로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